지금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육식이 좋다, 채식이 좋다, 일일 일식이 좋다, 일일 삼식이 좋다. 전문가마다 말이 다르고 유튜브마다 결론이 제각각입니다. 문제는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EDF, 진화 기반 판단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복잡한 주장 속에서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몸은 이것을 진화 과정에서 어떻게 다뤄왔는가? 진화는 300만 년 동안 실제로 생존에 도움됐던 것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진화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주장보다도 객관적이고 누구의 논리보다도 오래 검증된 기준입니다. 커피든 단식이든 운동이든 식습관이든 진화라는 필터에 한 번만 통과시키면 헷갈리던 문제들이 선명해집니다. 이것이 EDF 모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보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EDF, 바로 그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EDF는 무엇인가? EDF는 Evolutionary Decision Framework의 줄임말입니다. EDF는 복잡한 의견 싸움 속에서 진화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말이 가장 말이 되는가, 이걸 묻는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왜 진화를 기준으로 삼느냐? 진화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화는 좋다, 나쁘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질문만 합니다. 이 정보와 이 기능이 생존과 번식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냐? 이것만 묻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300만 년 동안 검증된 기준입니다. 그 누가 어떤 논리를 들이밀어도 진화라는 필터에 한번 걸러내면 본질만 남게 됩니다. EDF 모델을 쓰면 4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들이 나올 때 EDF는 딱 한 가지를 묻습니다. 이 행동 또는 이 음식이 인간 진화사에서 도움이 됐는가? 채식이 좋으니 육식이 좋으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기준 하나만 쓰면 수많은 정보들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두 번째는 유행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도 아무리 많은 임상 실험을 했다 하더라도 EDF 기준으로 보면 그게 진화적으로 말이 되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행 연구에 휘둘릴 일이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 모순을 해결합니다. 예를 들면 단식이 좋다, 나쁘다, 탄수화물이 좋다, 나쁘다,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아니다, 너무 많이 하면 독이 된다, 이런 상충되는 주장들은 진화 기준으로 보면 왜 서로 다른 말이 나오는지 쉽게 설명이 됩니다. 네 번째는 자기 판단력이 생깁니다. EDF는 나는 하버드대를 나왔고 전문가이다, 전문가 말을 믿어라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준다는 점에서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채식과 육식의 논쟁에 EDF 모델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식과 육식 논쟁에서 대부분은 채식이 건강에 좋다, 육식이 필요하다 식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EDF는 딱 하나만 묻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식단에서 생존, 번식 효율이 가장 높았는가? 이 질문 하나로서 수십 년짜리 논쟁이 10분 만에 정리됩니다. 채식과 육식의 논쟁에서 EDF는 혼합식이라는 결론을 바로 도출해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애초에 혼합식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조상들은 식물만 먹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초기 인류는 이미 죽은 동물 사체를 긁어먹는 스캐빈저였고 뼛속에 골수까지 빼먹었습니다. 이것은 단백질과 지방 섭취가 진화 초기부터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편 우리의 뇌는 폭발적인 에너지 소비 장기입니다. 식물만으로는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죠. 인간의 뇌가 커지기 시작한 시점에 바로 육류, 지방 섭취 증가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뇌 용량 증가는 육식 증가가 촉발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육식 동물처럼 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호랑이, 늑대는 거의 육식만 합니다. 그들은 육식 전용의 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식을 전용으로 하는 장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식도 하고 식물도 먹어야만 생존하는 종입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더라도 인간의 몸은 혼합식에 최적화된 육체를 갖고 있어요. 인간의 이빨은 육식이 가능하도록 날카로운 송곳니와 식물 섭취가 가능하도록 넓은 어금니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육식과 채식 모두 처리하도록 설계된 거죠. 대장과 소장의 길이를 보더라도 순수 육식 동물보다는 장의 길이가 길고 순수 초식 동물보다는 장의 길이가 짧습니다. 식물, 고기 모두를 소화하기 위한 절충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위의 산도만 봐도 다릅니다. 인간의 위산 pH는 1.5에서 2 수준으로 매우 강합니다. 이것은 부패하기 쉬운 단백질, 고기나 골수 등을 먹는 종들의 특징입니다. 인간은 진화적으로 살아온 환경이 그 환경 자체가 혼합식을 요구한 생태적 증거도 있습니다. 인류는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약 30-40%는 육류, 나머지는 식물이나 식물의 뿌리 열매로 구성된 철저한 잡식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만약 채식만 해야 했으면 건기에는 식물이 거의 없으므로 인류는 멸종했을 겁니다. 만약 육식만 해야 했다면 사냥을 실패하면 바로 죽어야 했습니다. 인간은 환경적 이유로도 혼합식이 필수였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대사는 혼합식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탄수화물은 빠른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초기 인류는 과일, 뿌리, 견과류 등 탄수화물도 많이 먹었습니다.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뇌가 즉시 반응하고 에너지 효율을 올립니다. 또한 인류는 지방을 저장하고 쓰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육식과 기름에서 오는 지방이 큰 역할을 했죠. 이 지방은 장기적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근육과 뇌의 기능을 강화시키죠. 단백질이 부족할 시 근육이 손실되고 피로가 몰려오며 사고력이 감소되는 등 어떠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에너지원 모두에 최적화된 혼합형 대사 시스템이 인간의 기본값입니다. 이 진화 모델은 현대의 최신 과학 연구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채식만 혹은 육식만 고집하는 순간 우리의 몸의 진화적 설정과 충돌이 발생합니다. 혼합식은 단순히 중간이 아니라 우리의 DNA가 수백만 년 동안 최적해온 기본값입니다. 우리는 채식 동물로도
육식동물로도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둘 다 먹도록 진화했죠. 그 증거는 우리의 치아, 장, 뇌, 위산, 대사 시스템 전부가 말해줍니다. 어떤 식단이 가장 좋은가를 두고 논쟁이 많지만 진화라는 기준은 단 하나의 답을 줍니다. 인간의 최적 식단은 혼합식이다. 우리가 오랜 세월 먹어온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한참 경론 중에 있는 하루에 한 끼 먹기, 하루에 두 끼 먹기, 혹은 하루에 세 끼를 먹어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끼니 논쟁에 있어서도 EDF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단순화합니다. 우리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어떤 식사 패턴에서 생존 번식 효율이 가장 높았는가? 이 질문 하나로 전문가들이 말이 서로 충돌하는 여러 가지 논쟁을 즉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EDF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류는 규칙적 식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원시 인류는 기회가 있을 때 먹는 존재였습니다. 사냥에 성공하면 하루 두 끼 이상도 먹을 수 있었고, 사냥에 실패하면 하루 한 끼도 못 먹고 굶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식사 횟수가 일정하지 않은 것이 인간의 기본값입니다. 하루 세 끼의 개념은 산업혁명 이후에 생긴 문화적 발명품입니다. 노동 규율이라든지 공장식 근무 시간, 학교 등 단체의 급식,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합쳐져서 삼식 체제가 만들어졌던 것이지 진화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일 1식, 2식, 3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오히려 인간 진화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요. 인류 역사 대부분에서 식사 횟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 활동, 기온, 사냥의 성공 여부, 음식의 질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뇌 역시도 공복 상태에서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허기가 지었을 때는 카테코라민이 증가해서 집중력이나 경계심, 민첩성 등이 상승합니다. 이것은 사냥 준비 모드입니다. 즉 인간은 배고픈 상태에서 뛰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멧돼지를 잡았다. 그렇다면 그날은 하루치 에너지를 몰아먹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한 번에 많이 먹어도 흡수, 저장에 문제가 없도록 진화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화기관 역시도 가변적인 식사에 맞춰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폭식을 하더라도 우리의 위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 소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유용적 용량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화시간 역시도 균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식을 하게 되면 면역이나 오토파지가 활성화되죠. 다시 말한다면 지속적으로 먹어야 하는 소나 말, 이런 동물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끼니 체계 역시도 현대 연구와 진화 관점에서 정확히 일치합니다. 흔히 말해서 1일 1식을 하면 공복 상태를 오래 유지함으로써 혈당 체계도 안정적으로 만들고 암도 발생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1인 1식의 장점은 인슐린 민감도를 올리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오토파지를 높이는 거죠. 다만 단점이라면 근육량을 유지하기 어렵고 혈당의 변동폭이 크고 때로는 폭식을 유도하기도 하죠. 그것은 우리가 원시 시대 때 사냥을 실패했을 때의 패턴과 유사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두 끼를 먹는 데는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하루 두 끼 역시도 공복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체중 관리가 쉬워지고 신진대사의 안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진화적 패턴과 가장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정성과 건강지표 모두가 현실적으로 균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일일 세끼 제도는 어떠냐? 이것에 대한 장점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는 용이하고 식욕 폭발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루에 3끼 먹는 것은 인슐린 분비를 촉발시켜서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일으키고 소화기관에 부담을 줌으로써 대장암이나 위암 같은 것을 촉발시키기도 하죠. 그러므로 하루에 3끼를 먹는 것은 노동사회가 만든 현대식 구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적 기본값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DF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1, 2, 3식 중 하나에 특화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식사일수가 달라지는 환경에서 진화했다. 결과적으로 정답이란 고정된 횟수가 아니라 변동 가능성이 기본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인의 최적 식사일수는 무엇일까요? EDF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진화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기본 식사 패턴은 유연한 1일 1식이나 1일 2식입니다. 현대인의 건강, 근육, 생활까지를 고려하면은 1일 2식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몇 끼냐보다는 불규칙한 단식과 포만의 리듬이 인간이 진화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루 몇 끼가 좋은지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사냥에 성공하면 2끼도 먹고 실패하면 굶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규칙적 삼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끔씩은 굶고 가끔씩은 배불리 먹는 그러한 리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건강한 식사 방식은 고정된 횟수가 아니라 하루 한 끼 혹은 하루 2끼씩의 유연한 패턴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루 2끼는 현대인의 건강, 생활, 진화 모든 면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EDF의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설계된 한계 범위를 보는 것이죠. 즉 EDF는 이렇게 묻는 모델입니다. 인간의 몸은 어떤 범위까지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는가? 그 범위 안에서 어떤 변화가 가능하고 불가능한가? 예를 들면은 인간은 상대적으로 긴 수명을 기본으로 갖도록 진화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가소성을 평생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인간의 근육은 20대의 최대, 그 이후에는 감소하지만 완전히 소멸되지 않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도록 진화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EDF는 인간은 70세가 되면 뇌가 멈춘다, 이런 고정 공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노화 속도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느리고 그 와중에도 적응력을 유지하도록 진화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인간의 진화는 늙어도 사용하게 되면 계속 돌아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고전 진화론에서는 40세 이후에는 번식하지 않으니까 기능이 떨어져도 상관없다, 이런 오해들이 있었는데 현대 진화생물학은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인간은 장기적 생존이 번식 성공과 강하게 연결된 종입니다. 예를 들면 조부모 가설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조부모의 생존율은 손주의 생존율과 비례한다는 학설입니다. 노년의 지식과 경험이 집단 생존율을 높여주고, 그래서 인간은 포유류 중에서도 유일하게 폐경 이후에도 수십 년을 더 살아가는 그러한 종입니다.
즉 오래 살아야 하고 오래 살아서 역할이 있다. 노년에도 기능이 유지가 필요하고 우리의 뇌나 근육의 기본 설계가 오래 유지되도록 진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공부를 해야 되고 나이가 먹을수록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첨단 연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0세가 되더라도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 단백질 합성이 일어난다. 80세에도 새로운 두뇌 시냅스가 형성된다. 노년의 지적 활동은 알츠하이머 위험을 낮춘다. 노년의 운동은 뇌 혈류와 신경 가소성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문명의 발명이 아니라 자료들이 모여서 밝혀진 원래 인간의 설계 사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늙는다 하더라도 자꾸 사용하게 되면 그러한 모든 기능들이 유지되는 몸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EDF 관점에서의 정답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에겐 아주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노화에 대한 EDF의 결론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EDF는 노화로 인해서 성장이 멈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에 따라서 기대 곡선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EDF식으로 정리해보면 20대는 성장이 빠른 시기입니다. 40대는 그러한 유지가 어려운 시기고 60대 이후는 유지가 곧 성장의 대체가 되는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를 들게 되면 성장률이 줄어들 뿐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육을 예를 들어 볼까요? 20대는 근육이 아주 쉽게 커집니다. 그러나 60대에는 쉽게 커지지는 않지만 유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화적 설계이고 우리의 뇌 역시도 20대에는 빠른 시냅스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60대가 넘어가면 느려지지만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것도 진화적 설계의 한 단편입니다. 그래서 EDF는 답을 명확하게 내립니다. 인간의 진화는 평생 사용하면 유지되는 시스템을 선택했다. 노년에도 운동을 하게 되면 뇌와 근육이 유지되는 것은 인간이라는 종의 기본 사양이며 오히려 진화적 최적화의 증거이다. 거꾸로 말하면 인간은 쉽게 죽지 않고 쉽게 기능을 잃지 않고 환경에 적응하고 평생 가소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진화되어 있다. 그래서 노년의 지적 활동, 운동 효과가 커 보이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EDF는 성장이 멈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성장의 방식이 변한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EDF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보라고 하는 말을 하다 보니까 노년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EDF로 보는 노화의 진화적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난해하거나 헷갈리는 정보가 주어진다. 그렇다면 EDF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라. 당신의 경험이 적을지라도 당신이 어떤 부분의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당신은 올바른 해답을 가질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